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부 청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는 172번입니다. 172번 교부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교부 청구는 강제 환가를 진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국세 채권을 환가 대금 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자, 교부 청구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밑에 정의를 볼게요. 교부 청구란 이미 다른 징세기관 등의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국세 상당액의 배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도 이제 납세자한테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 압류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 혹시 압류하셔가지고 뭐 지방세라고 해볼게요. 그 기관에서 먼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 충당하시고 그 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충당하시고 남는 게 있다면 저희 국세청에도 좀 교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요청.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압류를 했다는 거야. 거기에 남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라는 거. 그런 요청을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2번 교부 청구하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맞아요. 저희도 받을 게 있거든요. 저희도 체납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남는 거 있으면 저 주셔야 돼요 라는 거.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교부 청구는 타 기관의 환가 절차에 참가하여 국세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교부 청구에 관련된 국세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뭐 시효 중단, 정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건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 바를 노력을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뭐 5년이나 10년 이렇게 흘러가고 그게 지나버리면은 국가가 그걸 징수할 수 없잖아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서도 공부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교부 청구라는 행위를 했잖아. 내가 받으려고 뭔가 노력을 했다는 거지. 국가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5년이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안 돼.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소급해서 소멸이 되는데 한 3년쯤 흐른 시점에서 내가 교부 청구를 했다는 거야. 교부 청구를 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시효가 흘러가지 않고 중단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뒤에 자세히 볼 겁니다. 뭐 중단, 정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볼 거니까 우리는 일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체크해 둡시다. 5번 교부 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법정 기일은 다른 채권과의 배당 순위의 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교부 청구할 때 저한테 이런 이 체납한 게 요런 국세에 대해서 체납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세는 법정 기일이 언제다라는 거를 명시해 놔야 돼.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들 거 하고 나서 이렇게 배분을 해줄 때, 배당해줄 때 순위가 뭐가 앞서 있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걸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됩니다. 4번. 교부 청구 후에 교부 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교부 청구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내가 교부 청구를 했어. 근데 압류했던 그 기관에서 자기들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절차가 취소됐대요. 안 하기로 했대. 그 압류 같은 거를. 그때 교부 청구는 그렇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뭐라고? 남는 게 있으면 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우리 이거 압류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 우리 교부 청구 그 효력도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압류 다 진행하시고 남는 게 있으면 주세요 라는 요청일 뿐이었거든. 됐죠? 뒤에 자, 교부 청구의 효력에서 3번 강제 환가 절차의 해제 상대 그 기관에서 환가 절차가 해제됐다면 교부 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가 압류하고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참가 압류를 했다면 참가 압류를 한 상황이라면 내가 그 압류의 주체로서 같이 참가한 거기 때문에 만약 원래 애초에 먼저 압류한 기관이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 너희 안 해? 그럼 우리가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참가 압류는. 그런데 교부 청구는 기다리는 거야. 수동적으로. 교부 청구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라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안 한대. 그래요? 아쉽네요 라고 그냥 교부 청구도 끝. 효력 상실.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교부 청구는 맞아요. 강제 환가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 환가 대금 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다.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교부 청구하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상황임을 요한다. 맞아요. 법정 기일은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나왔던 거와 똑같은 문제네요. 그 기관에서 압류 절차가 취소됐다면 교부 청구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공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매기관은 소관 세무서장이 공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공매를 하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래서 직접 세무서장이 공매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자치구에서 한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 4번 국세구분법에 따른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공매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팔아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5번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공매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법원에서 이거 강제징수 집행정지 할 거 집행정지 하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정지해야겠죠. 공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번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때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 압류했는데 체납자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고 압류해 왔는데 그 다음 날이든 3자가 찾아왔대. 그 어제 압류해 간 거 그거 내 건데요? 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응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단순히 이렇게 공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입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3자가 자기 거라는 거야. 체납자 거 아니고 그거 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 하는데 자 이렇게 청구를 했어. 강제징수를 일단 정지했는데 요걸 판단해 봤더니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서 돌려줘야지. 세무서장이 판단했더니 경우를 봤을 때 법원까지 안 가도 되겠다. 이거 지금 상황을 봤더니 체납자 게 아닌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럼 3자한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세무서에서 판단해 봤더니 제3자 요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제3자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체납자 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한다면 그 뜻을 3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이 통지를 받았을 거 아니야 제3자가. 그 경우 3-1로 간다고 해봐.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아닌데 그거 진짜 내 건데? 라고 한다면 15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누구? 체납자를 상대로. 그거 내 거 아니냐라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건지 가려달라고 소송을 기다려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그거를 제기 만약에 안 했다. 15일까지 안 했다. 그렇다면 강제징수를 그냥 계속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세무서에서 이거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체납자가 15일 이내에 소송 제기했다는 거를 세무서에 알리고 그 진행해서 제3자가 이겼다. 그럼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지.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말 나왔던 게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앞쪽에 나왔던 거. 제3자가 승소해 왔다는 거야. 증명했대 자기 거라는 걸. 그러면 어때? 압류를 해제해야죠. 당연히. 아까 문제 나왔던 건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뒤쪽에 푸시고 확인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자 수의계약이란 공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을 때 압류재산의 매각을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수인을 선정하여 적당한 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좀 간략하게 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대. 2번 이거 오래 가면 부패할 것 같대요. 얼른 빨리 팔아야 될 것 같대. 그때 수의계약. 그리고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돼요. 그때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이거 공매로 팔기에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경쟁으로 팔기에는 그게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된 재산이래요. 법적으로.
자, 그리고 5번 요것도 많이 나와요. 1회 처음에 공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5번 동안 공매를 했는데 매각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총 6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나와. 이것도 1회 공매를 포함하여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에요. 처음에 공매를 한번 하고 나서 그 후에 플러스 추가로 5회 이상 공매했는데 매각이 안 됐다. 결과적으로 6회 이상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오답으로 이거 많이 나와요. 1회 공매 포함하여 총 5회 이상 공매 안 됐을 때 수익계약 할 수 있다. 이러면은 틀린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1회 공매 후 1년간 3회라고 했지. 1회 이상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했어 해도 못 팔았을 때거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문제에서 1회 공매 포함하여 총 1년간 5회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게 돼요. 됐죠? 이것도 틀렸고요. 3회 아니라 1회 공매 후 1년간 5회거든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또는 물적 납세 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는 공유자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청 가격 또는 공매 예정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어떤 재산이 압류됐는데 그게 그 납세자 단독, 납세자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공유 재산이래요. 공유 재산인 경우, 그리고 그 납세자의 배우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랑 그 공유 재산의 공유자는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냐 하면, 자, 경쟁을 해서 최고가가 나오면 제가 그 가격으로 사겠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최고 가격으로 제가 살게요. 최고 가격으로 정해지면 그 경쟁에서 그 금액으로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는? 공유자랑 배우자. 이것도 다 뒤에 봐주세요. 이건 아까 나왔던 거네. 행정소송법에서 법원이 강제징수를 멈춰라 라는 결정이 있었다면 공매를 정지해야겠죠. 세무서장이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괄하여 파는 게 이게 낫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일괄로 공매할 수도 있다. 요 정도입니다.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있으면 3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공유자 이런 거 보이시죠? 자, 공매 참가의 제한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 여러분 요것도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다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출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공매를 뭐 방해했다는 거야. 공매 참가 결정하고 담합하고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하고 이렇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 동안은 출입 제한, 입찰 참가 안 시킬 수 있다고요. 2년. 문제에서 3년이라고 나왔죠? 아니구나, 2년이구나, 이런 거. 모든 이런 여러분 몇 년 이런 거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기출되는 거는 알고 가자는 겁니다. 공매 시 배분 요구를 안내를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단순 암기가 돼야 돼요. 지자체는 안 해도 돼요. 밑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뒀는데 이런 거는 요것도 기출된 것까지 해봅시다. 공매 시 배분 요구 안내를 안 해도 되는 거 지방자치단체는 안 해도 돼요. 요거를 따로 외웁시다. 밑에 정리된 거 있으니까 암기하도록 합시다. 있죠? 안내 의무 여기 있다고요. 여기 지자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압류 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대상이 된다. 당연히 되겠죠. 매각대금을 배분하려면 매수인 등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런 절차나 이런 단순한 것들은 암기합시다. 그냥 보고 바로. 압류한 금전 또는 교부 청구에 의해 받은 금전은 그 압류 또는 교부 청구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된 체납액에 배분해야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배분 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춰둬야 됩니다. 오케이. 자,
5번이 되게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답으로서 틀리게 되게 속임수도 넣기 좋거든. 낚시하기 좋아요. 낚이지 맙시다. 세무서장이 공매 절차를 통했어요. 그래서 매수대금을 수령했다는 거야. 낙찰자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낙찰한 사람, 제일 최고가 매수인 이런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매수대금을 국가에서 받았어. 그럼 그 매수대금만큼을 매수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어요. 매수인이 돈을 주긴 했지. 최고가 사겠다고 한 사람이 돈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 하지만 이 재산이 결국 누구 거예요? 체납자 거를 압류한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납액을 누구로부터 징수한 걸로 봐야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그 재산을 사간 매수인한테 입금을 받았겠지만 결국 그 재산은 원래 누구 거냐고. 체납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야지. 이 원래 압류한 재산이 체납자 거였잖아요. 매수인은 공매에 참가해서 돈을 나한테 줬지만, 국가에 줬지만 결국 이 재산으로부터 이 돈이 생긴 거니까 누구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체납자로부터 돈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물론 매수인이 입금한 거는 맞아요. 그죠? 하지만 그 재산의 귀속은 원래 체납자 거니까요. 됐죠?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매각되면 배분 대상이 된다. 맞네요. 30일 이내에 배분기를 정하여 배분해야 된다. 맞아요. 자, 관계되는 체납액이 배분해야 된다. 압류한 금전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배분해야겠죠. 당연히. 관계도 없는 다른데 배분하면 안 될 거고요. 4번. 자,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배부 대상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딱 읽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 그죠? 요건 절차적으로 뭐 크게 틀릴 부분이 없겠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리고 5번 아까 전에 배분기일 며칠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둬야 된다고요? 7일 전까지라고 했죠. 10일 전까지 아닙니다.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자, 질문 검사. 이게 뭐 매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훑어봐 둡시다. 질문 검사를 행할 수 있는 대상자다. 강제징수에 관해서 진행하면서 체납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됩니다.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 됩니다. 체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 됩니다. 체납자인 법인. 자, 법인이 체납한 경우야.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일 때 그 주주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이런 건 없어요. 이 경우는 없다고. 뒤쪽이 쭉 있는데. 자, 체납자가 주주인 법인. 체납자가 주주인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특별법상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에게도 직무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뭐가 틀렸냐? 여기.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은 제외된다. 이게 틀렸어.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체납자가 주주인 또는 사원인 법인이 돼요. 법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법인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얘들도 포함된다. 아까 제가 뭐 이런 거 없다고 했는데 아니고 이 표현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법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 법인격 없는 사단 등도 포함되고요. 됐죠?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얘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자, 이것도 질문 검사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야 되네.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있다고 아까 했던 거죠.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 있는 사람, 법인이 체납자인데 그때 주주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이건 뭐다? 이건 안 돼요. 체납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밑에. 체납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체납자의 여기 채권 체납자 친족 관계에 있는 중에서 재산을 감춘 형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체납자의 친족이라고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체납자의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체납자야. 그런데 체납자의 가족과 그냥 거래관계에 있다고 해서 물어볼 수 없어요. 그 체납자 당사자하고 거래관계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죠. 평소에 뭐 어떻게 외상값을 어떻게 잘 갚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결제를 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단순히 체납자의 가족과 거래관계가 있다고 막 가서 물어보고 이럴 수 없어요. 알죠?
체납자의 가족만 해도 그냥 체납자의 가족한테도 물어볼 수 없어요. 체납자의 친척 관계 중에서 뭐 체납자의 재산을 이렇게 감췄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물어볼 수 있어요. 친척한테도. 됐죠? 하물며 이런데 그냥 체납자의 친척하고 거래 근거가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간접적 납부강제제도.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는 국세를 체납한 때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관어 사업의 허가를 금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됐죠? 지금 보시면은 뭐 사유가 있는데 사전적 제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좀 말이 뭐 계속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뭐다? 사업을 관의 허가, 우리나라의 허가가 필요한 여러 사업을 못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제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시송달로 납세자한테 고지된 경우 요거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잘 외워둡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경매가 시작된 경우,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또는 도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경매가 개시된 때 납세자가 납세 곤란한 경우, 사업에 심한 손해 입는 경우, 공시송달, 요게 처음 보면 헷갈리죠? 공시송달로 납세가 고지되어서 체납된 경우, 이런 경우는 관어사업의 허가를 배제하지 못한다. 관어사업을 다시 사전적 제한, 관어사업을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것들은. 근데 뭐다? 요렇게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론적으로 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게 자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 경우로 인해서 체납이 된 거라면 사업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체납자료의 제공. 틀린 것은 1번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정의고요. 1년이 지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공 대상이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이라면 제공 대상이다. 2번은 오래 있다는 거지. 체납 상태로. 체납되고 1년 이상 지나고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런 거는 고액이면서 오래다. 500만 원 이상인 고액 기준이라고 보고요. 고액이면서 장기라는 거고 이때는 대상이 되고요. 요때도 고액 500만 원 이상 체납이면서 상습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라면 장기는 아닐지라도 상습적이니까 체납자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당연히 체납자료 제공받은 자는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 4번 중요합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야. 그때도 체납자료를 제공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됐죠? 아까 전에 불복 청구 중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는 되지만 매각은 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외워두세요. 불복 청구 중이라면 체납자료 제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심판 청구 중인 경우는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감치는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법원에서 소란 피우고 이러면은 판사님께서 감치에 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많이 그럴 때 드는데 가둬두는 거예요. 일단 압박을 하는 거죠. 체납된 국세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곧바로 감치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요거 되게 한정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엔드 요건이 필요해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돼요. 3회 이상 체납, 1년의 경과, 2억 이상인 체납인 경우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도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게 모두 엔드 요건으로 인정될 때 검사한테 얘 좀 감치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번처럼 말하면 안 돼요. 단순히 납부 능력 있는데 왜 안 내? 감치다. 가둬.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됐죠?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감치 30일 동안 있다가 풀려났어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해 또 감치할 수 없습니다. 4번. 당연히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권으로 뭐 묶어두거나 이렇게 못해요. 감치를 검사한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뭐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세무공무원은 협력해야겠죠? 맞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이네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요것도 어떻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출국금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요걸 요청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부가결정 취소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됐어. 그러면은 요청 요건 여기 출入금지의 요건이 이제 해당하지 않게 된 거죠. 5천만 원 미만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필수적으로 요건입니다.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당연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필수적이죠. 법무부 장관은 요청에 따라서 출국금지를 했대. 그럼 국세청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국세청 요청대로 출국금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통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이 사업자, 체납자가 국외에서 건설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제 국세청이 신청했대. 출국금지 좀 해제해 주세요. 저 나가가지고 어떻게 뭐 도망가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국외 건설 체결하려면 나가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야 또 갚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대. 이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출국금지 해제를 이때 지체 없이 국세청은 요청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있고 국외 건설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구나 할 때 선택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계획을 갖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위처럼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당연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하죠. 머스트. 하지만 이 경우는 뭐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 부가가치세가 잘못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세징수법 압축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소득세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